안녕하십니까.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도 바뀌어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많이들 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문득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 삶의 태도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기계발서에는 통합적인 사고를 해라, 또 유연성을 가져라라는 방법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통합적인 사고나 이 유연성을 가지게 되는 원리를 안다면 좀 더 변화가 쉽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볼 지혜 심리학이란 책은 우리 생각의 원리를 알려줘서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정신, 즉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먼저 인간의 생각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안다면 그 능력을 키우기 수월할 겁니다. 이 책은 생각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사람에게 작용하는 동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영범과 지웅, 두 친구 모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열심히 한다. 그런데 두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 다르다. 영범은 부모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고 지웅은 부모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 모두 열심히 공부하는 현상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결과도 같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예로 든 두 명의 학생은 동기의 방향이 다른데요. 그러면 결과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다르다. 영범은 좋은 성적을 받고 난 뒤 기쁨을 느낀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지웅도 좋은 성적을 받았다. 어떤 기분일까? 기쁨일까? 아니다. 그보다는 안도감이다. 부모님의 꾸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명의 학생이 경험하는 마음의 세계는 매우 다릅니다. 일을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이유가 다르면 최종 결과를 통해 얻는 정서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토리 히긴스는 인간의 동기를 접근과 회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접근 동기는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게 하는 반면 회피 동기는 무언가 좋지 않은 것에서 벗어나거나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끔 한다. 세상의 수많은 일들은 접근 동기로 해야 할 것과 회피 동기로 해야 할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잘 구분지어서 접근한다면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하는 일의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것일수록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과가 즉시 나오면 나올수록 회피 동기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다시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할 일일수록 접근 동기에 호소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들의 공부, 대학생이나 직장인의 창조적 프로젝트 등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 동기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필요한데요. 이를테면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성공시켜야지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회피 동기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은 회피 동기에 호소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일 자체가 무언가 안 좋은 것을 피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있는데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서는 대상을 추상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추상적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을 내포하지만 해당 분야에 필요한 구체적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1970년대 필름 회사로 잘 알려진 코닥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 이 회사의 연구진은 더 값싼 필름을 만들려고 연구 중이었다. 결코 새롭고 혁신적인 카메라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다. 필름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빛에 노출되면 표면에 변화가 일어나 영상이 포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고민의 초점은 화학물질이라는 분야 내에 한정된다. 당연히 필름을 대체하는 더 저렴한 화학물질은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연구원이 조금은 엉뚱하지만 추상적인 생각을 해봤다. 필름을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의해본 것이다. 결국 필름이라는 것도 무언가를 담는 것이 아닐까?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말장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와 대상을 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진다. 그 정의에 포함된 담는 것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필름에 대한 정의를 추상화함으로써 결국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시작 단계에서 추상적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 심리학 저자인 김경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을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지혜 심리학이라는 제목처럼 여러 가지 사례나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쉽게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서두에 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 방법을 잘 받아들이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세상의 수많은 그 책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수많은 행동 강령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동 강령들은 결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유나 원인을 모른 채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도 고치려면 실제 작동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 왜 그런지를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심리학자로서 좀 사명감이라든가 아니면 의무감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심리학을 편하게 또 쉽게 설명하려면 또 사례나 실험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많이 넣으셨어요, 책에. 네. 그중에서 흥미로웠던 것이 이 두 줄 읽기 과제입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천장에 이렇게 실처럼 굉장히 얇은 두 개의 줄이 매달려 있고요. 네. 이 방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방 안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과제는 저 두 개를 읽는 거죠. 두 줄을. 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저희가 팔기를 재놨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을 향해 손을 뻗쳐도 안 닿죠. 닿는. 네. 네. 근데 저 방 안에 들어갈 때 도구라고 가위를 줘요. 네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어리둥절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없는 것보단 낫겠지 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열의 아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처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가위를 우리가 사용할 때처럼 이렇게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이렇게 잡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한쪽 줄을 잡고 가위 그렇죠. 끝으로요. 네네. 네. 그런데 가위를 저희가 사전에 날을 갈아놨기 때문에 저 끝이 싹 잘려요. 네. 상대편 줄이 그렇죠. 바로. 네. 네. 그럼 계속 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네. 점점 그럼 이제, 짧아지겠네요. 점점 당황해하겠고요. 네.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하다못해 뭐 가위를 뒤집어가지고 반대편으로 날을 자기 손으로 잡고 네. 그 손잡이로 잡아보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뭐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여 보겠다는 학생, 네. 뭐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뭐 이렇게 막 정전기로 막 해보려는 학생, 별의별 학생이 다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게 저 방 안에 들어갈 때 망치를 주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안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망치 끝을 저기다 묶어요. 한쪽 줄 끝에. 그러면 던지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럼 네. 기다렸다가 잡습니다.
두 개를 이을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가위도 얼마든지 저 실 끝에 묶어서, 묶을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가위와 실의 관계가 자르는 거기 때문에 가위도 어딘가에 묶을 수 있는 거라는 발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 정말 애를 먹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언가에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 아이디어로부터 빠져나와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걸 사실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가위를 묶는다는 거죠, 끝에. 그런데도 이 발상의 전환을 정말 하기 어렵다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고착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고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재밌는 건 저렇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을요, 잠시 다른 방에 가서 쉬게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잠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요, 뭐 키득키득 소리를 내면서 막 그걸 가지고 놉니다. 한 3, 4분만 갖고 놀아도요, 방에서 뛰쳐나와요, 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오, 네. 그러면서 가위를 환하게 웃으면서 가위를 들고 이제 한쪽 끝에 묶습니다. 그리고 던져서 왔다 갔다 하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게 통찰에 이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문제로부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서요. 네네. 정서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그제서야 발상의 전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간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 통찰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낸 거죠. 어떤 문제가 안 풀릴 때 좀 다른 데 나가서 머리 좀 식혀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이야기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네네. 네. 제주 올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을 출구에서 여쭤보면 힐링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전화를 드리면요, 꽤 많은 분들이 안 풀렸던 문제들이 풀렸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문제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정서를 느껴보는 것에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네.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오히려 일의 순서를 잡아서 하나씩 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심리가 좀 숨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멀티태스킹은 인간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운전할 때 핸즈프리를 이용해서 그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네. 운전하면 손이 자유로우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를 통해 보면 핸즈프리를 사용해도 사고율이 크게 안 떨어집니다.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건 두 개의 일이거든요. 그쵸.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익숙한 일이라도 내가 어떤 걸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수행이 떨어집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착각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착각이자 실수는 뭐냐면 일의 제목을 하나만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늘 집들이를 준비하는 새댁이 있어요. 그러면 나 오늘 저녁 때까지 집들이 준비를 마쳐야지. 자, 이렇게 되면 갑자기 청소하고 있다가 음식하고 있고, 음식하고 있다가 뭐 전화하고 있고, 전화하고 있다가 뭐 어디 또 다른 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갑자기 그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일을 못했지라고 자괴감을 가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현명한 주부나 아니면 경험 있는 주부라면 이렇게 하겠죠. 자, 오늘 6시까지 집들이 준비를 마쳐야 된다. 자, 그럼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할 것들을 쭉 적어 내려가요. 네네. 그럼 제목이 하나가 아니라 뭐 여러 15개 혹은 20개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적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제목을 내가 순서를 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되고 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요, 사람이라는 게 이 제목이 다르니까 다른 것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수많은 분들이 적어라, 요약하라,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목들을 다르게 붙임으로 인해서 다른 일 취급을 하고 그래서 동시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용하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 경계할 것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계할 것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첫째는 익숙하고 친숙한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가 고장나서 멈췄으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자동차 본넷을 열어봐요.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그걸 열어보고 사실 손만 더러워지는 상황을 네. 만들어줍니다. 그럼 보다 못한 동승자들이 핀잔 주죠. 그거 고치지도 못할 거 왜 열었냐고. 이 자동차를 매일 봤거든요. 내 차니까. 익숙하다고 느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만 하고 친숙하기만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혹은 모르고 있나를 판단하는 또 다른 눈이 있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네네. 이 메타인지가 내가 알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나 실패가 이것 때문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들었는데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익숙하기만 할 때, 친숙하기만 할 때, 이럴 때 일어나는 그런 착각이고 그다음에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게 네. 이 비교라는 게 바로 뭐냐면 두 대상 간의 비교를 굉장히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리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이제 장을 볼 때 하나는 품질이 좋고 하나는 가격이 좀 싸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가격이 비싼 대신 품질이 좋은 A와 네. 그다음에 가격은 좀 싸고 그다음에 품질은 약간 떨어지는 B 사이에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제3의 브랜드인 C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A, B 간의 우열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C가 예를 들자면 A보다 품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가격은 좀 싸요. 그러면 어쨌든 일승일패죠. 네네. 그런데 B보다 가격도 좀 비싸고 품질도 좀 떨어집니다. 그럼 B가 B는 2승이에요. 2승을 챙기죠. 네. 그런데 아까 A와 B 사이에는 1승 1패였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적 B가 3승 1패가 돼요. 그럼 우리의 인식에는 훨씬 더 B가 좋은 거다라고 느낀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래서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제품 중에 사실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에 안 드는 신제품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출시되기도 해요. 이런 C의 역할을 하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C는 시장에서 참패하지만 자기네들 제품 중에 또 다른 원래 제품이었던 B가 날개 돋친 듯이 오히려 잘 팔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 부분 착각이죠. 이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혼이 나지 않으려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아이, 또 엄마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아이, 똑같이 동기는 있지만 이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 동기의 차이, 동기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간이 하고 있는 일들이 4가지 중에 하나에 다 속하죠. 행복한 일, 슬픈 상황,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불안한 경우. 일. 자, 그러니까 이 동기가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접근하려고 하는 동기, 그 다음에 안 좋은 걸 피하기 위한 이 회피하려는 동기, 이 접근과 회피 2가지 동기가 있는데 방향성이 있죠. 인간이 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회피 동기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알아낸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동기를 미스매치 시키면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일을 그러면 접근 동기로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회피 동기로 해야 되느냐. 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중요한 변인들과 상호작용하거든요.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나중에 일어나요. 네네. 먼 미래에. 네네. 장기적인 관점. 이건 접근 동기를 호소해야 됩니다. 길게 가야 될 그렇죠. 일은요. 네.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들, 안 하면 안 되는 일들, 뭔가 안 좋은 걸 회피하는 목적이 더 강하겠죠. 이런 일들은 그걸 안 하면 내가 겪어야 될 피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 동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 동기로 해야 될 일, 회피 동기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2년 혹은 3년 혹은 심지어 6년 공부하는 거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지 네.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오늘 하루 공부하는 힘을 낼 뿐 정말 긴 시간 몇 년 동안 공부하게 만드는 에너지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창의성 기르기가 대세입니다. 가장 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창의적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 창의성도 심리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심리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다른 영역에 있는 지식을 가져다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솔루션들이 이미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가져다 쓰느냐? 영역이 다르니까요. 분야가 다르니까 안 가져다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걸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은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렇죠? 그럼요. 눈은 마음의 창, 은유법이죠. 네. 자, 그런데 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과 창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썼잖아요. 셋 모두 아는 개념이지만 이 표현을 듣기 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것으로 너무 좋은 연습이 바로 은유법을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아, 은유법이 많은 곳이 어디냐면 시죠. 시, 그렇죠. 네. 시는 다 은유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수학자, 훌륭한 발명가들의 어린 시절을 조사해 봤더니 은유법이 많이 들어간 시, 문학작품, 예술 이거 다 경험하더라는 거죠. 왜냐? 멀리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과학에서도 수학에서도 일에 있어서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아, 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지식을 잘 활용하는 습관이 너무 잘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굉장히 분명해지죠. 제 지혜 심리학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능력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멀리 있는 것을 이어붙이는 유추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독서를 지식의 축적에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말하면 정서의 함양으로 네.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독서의 진정한 의미는 이 두 가지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식의 재구성을 하는 감수성이 발달되면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지식들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드는 이 역할들을 해줍니다. 이게 엄청난 힘을 우리가 발휘하게 되고요.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꺼내서 재구성하는 우리가 그 능력들을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자, 김경일 박사님 모시고요. 이 생각의 작동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잘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생각의 원리를 매 순간 활용해서 이 지혜로운 판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발하고 놀라운 정보를 담고 있는 화제의 신간을 소개해드립니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분야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탐구한 책, 또 아버지의 존재가 아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소스필드. 미스터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요? 초능력, 공간 에너지 등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현상도 과학이라고 받아들이고 탐구하는 이른바 뉴에이지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 또한 뉴에이지 과학의 일환으로 미스터리한 현상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책에서 제시된 소스필드란 우주 안에 존재하는 생명 원천의 힘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읽는 지식 키워드 DNA.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 7명이 들려주는 유전공학 이야기입니다. 7인의 과학자 중 한 명인 더글러스 멜튼 박사는 당뇨병에 걸린 자신의 아이를 위해 대아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데요. 더글러스 박사는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주는 대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DNA를 이용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겠죠. 아빠가 나서면 아이가 다르다. 아버지의 육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데요. 아버지와의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추진력, 창의성 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적인 놀이를 하면서 아이의 신체 발달 촉진을 도울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혜 심리학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그 느낌을 받으려고 노력해야만 가질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때로는 상황과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그저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시고요. 스스로 한번 노력해보세요. 곧 행복과 기쁨이 바짝 내 자신에게 다가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